완주군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원격 의료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는데요. 이 원격 의료가 우리 사회에 이슈로 언급된 지는 어언 20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상대로 이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시행하게 된 배경이랑 완주군에서 하려던 사업이 어떤 거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취약 지역 또 사각지대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역의 그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그런 거에 우리 국가 그리고 지방 정부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답을 줘야 됩니다. 국가가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좀 가깝게 느껴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거동 자체가 불편한 분들, 그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들이 좀 접근성이 떨어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40여 분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과 또 이제 방문하는 간호사분들이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서 건강 문제를 조금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전히 답은 아니고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님, 일단 격오지에 거주하거나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 이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굉장히 취지도 좋고 국민들로서는 환영할 만한데 의료계에서는 어째서 반대하고 계신 거죠? 일단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했을 때는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앞에서 손도 만져보고 이 얘기도 하면서 충분히 그분의 상태를 알 수 있겠잖아요. 거동이 불능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능하고 걷지도 잘 못 하시는 분이라면 당뇨와 고혈압만 있겠어요? 다른 것들도 훨씬 많아요. 그리고 아예 걷지도 못하는 분은 왜 그 독거노인처럼 혼자 농어촌 지역에 있어야 합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보건소에서 안내를 해서 입원 처치라든지 요즘 요양 입원 치료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요양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 우선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실제 이 대면 진료보다 원격 의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격 그 콜센터 연결한다든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훨씬 더 좋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달랑 와서 약 처방하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병원 오는 것이 귀찮아서 다시 가는 것이 귀찮은 이 정도를 해결하는 것이 그 환자의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의료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축이 돼서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복지부와 우리 정부와 그던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신뢰관계가 많이 깨졌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그 정책 전문가들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상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번 정부도 그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최근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발표한 강원도 원주시 규제차의 특구 원격 의료 추진 계획은 대한민국 의사 중에 회장을 이하 모든 사람 중에 한 명도 사전에 안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완주군에 있는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그것도 완주 군수님께서 기자회견을 어제 안 했다면 내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의사들은 전혀 몰랐지? 그래서 공중보건한테 연락을 해봐도 모르겠는데요. 저희들도 연락받으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행위를 할 때 그 당사자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안 좋은 말로 하면 밀실 행정이라는 거고 아무리 시범 사업이라도 하지만 시범 사업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근데 이번 시범 사업은 내용면에서나 실제 운영되는 방법에서 몇 가지 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원격으로 하고 방문 간호사가 가는 거잖아요. 방문 간호사가 대신 보고 원격으로도 보고 그러면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만성질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시면 그분들 인터뷰 보니까 버스 타고 2시간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버스 타고 2시간 나오는 동안 낙상을 당하실 수도 있고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실 수도 있고 그런데 방문 간호사가 그걸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반대할 만한 건가요? 이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 할머니가
그 보건지소에 오시는 그 거리가 네. 많아도 30분 다 이내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거기를 방문을 할 정도라면 그 간호사가 그 할머님을 모시고 보건지소에 오면 되잖아요. 와서 거기서 진료하고 약을 갖다 주면 돼요. 원래 취약지교 지금 보건지소 이 사업의 취지가 원래 그렇게 시작이 됐고, 이번에 전라북도권과 함께 동시에 시작된 것은 제주시하고 이 제주 서귀포시하고 이 네 간대가 동시에 시작을 한 이런 포맷이에요. 그 전에 하고 있었던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취약지구 노인 환자들의 고령 만성질환 환자를 해도 방문 진료를 해서 데리고 모시고 와서 치료했던 이 부분을 거기에 원격으로 어느 날 갑자기 딱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투자를 하려면 일단에 그 기계도 단말기도 있어야 하고 모니터링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세팅이 있어야 하잖아요. 최소한 한 개소당 법대로 따진다면 서버까지 있어야 돼요. 원격으로 하는 시행령에는 서버가 있도록 돼 있잖아요. 서버 한 대가 보통 3천만 원, 4천만 원이 가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또 그냥 진료실에서 원격으로는 안 돼요. 또 특별한 관리실을 만들어서 원격 진료실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굳이 그 40명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이 투입되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혜택이 모시고 가서 약을 주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거기 가서 처방을 받아서 그럼 그 간호사는 또 병원에 가서 약국에서 약을 타다가 다시 그 할머니한테 갖다 드려야 하잖아요. 그럼 그 간호사도 2번이나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방문 간호사에 관한 그 법률에서 이 방문 간호하고 방문 진료하고는 틀려요. 방문 진료는 반드시 방문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전문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로 만약 그런 진료 행위를 했다면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약을 배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 조제를 만약 그 간호사가 했다면 그 부분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약은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 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약을 지어줬다면 그건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죠. 약사법에는 이 약국 내에서만이 조제가 가능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그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들이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됐어요.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렇게 효과성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원격 의료 방식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보건이라든지 의료 정책, 복지 정책을 개선해서 교통 편의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이셨고, 과장님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완주군에서 시범 사업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위법 소지가 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네, 그 법에 의료인 간의 그 원격 의료는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좀 전문적인 자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대리 처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그 법에 문제가 된다면 그 법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알려면은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달리 과연 이거를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그게 아니고요. 저는 좀 폭넓게 대한민국의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좀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은 큰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예. 하지만 그 건강 문제를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켰다면 지역으로 다시 복귀를 하셔야 되고, 그 지역에 복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럼 멀리에 있는 큰 병원에서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정보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해드리는 그것도 큰 병원과 지역에 있는 의사와의 그런 그 정보 전달 체계도 원격 의료일 수 있잖아요. 저는 자꾸 원격 진료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축소시켜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네. 폭넓게 해서 큰 병원과 그 의사와의 그런 원격 의료, 그리고 때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주체적으로 한다면 내가 환자분을 위해서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분을 모시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때로는 정부에 따라서는 원격 진료 화상을 통해서 접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걸 함께 포함하는 게 원격 의료가 맞는 거겠고요. 그 정부와 의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못하겠다 하시는 것보다는 사안에 따라서는 국민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고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그 원격 의료 그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예.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인 거예요. 뭐냐면 지금도 사실은 뭐 의료는 공공적인 영역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공의료가 더 강화되고 더 폭넓게 돼야 어떤 뭐 빈부의 격차나 어떤 사는 곳에 따라서 이 어떤 의료 행위를 받는 것이 차별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료를 더 강화시키자라고 계속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대형화된 정말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의료 산업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돈벌이의 수단으로 대형 의료 산업이나 의료 자본이 지금도 많이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의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고 그로 인해서 농촌 지역은 더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그 원격 의료 사업을 할 경우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산업은 대형 병원밖에 없어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민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공의 영역에서 행정이 정부가 주도해서 이걸 시스템을 만들고 해야지 사기업인 IT나 뭐 대기업들과 연계돼서 이런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마셨어야죠. 네, 저는 박근혜 정부 때 규제 개혁의 일환이고 삼성 같은 큰 병원이 차세대 먹거리로 원격 진료를 하겠다니 일반 의사분들은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의사협회나 이런 쪽이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 밥그릇 뺏기기 싫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는 못 하시잖아요, 솔직히.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여기까지 좀 정리할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밥그릇 지키기다라고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IT의 발달의 문제에서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보면은 이 문제는 이렇게 보완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인 거예요. 그냥.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찬성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제안을? 실제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막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약간 좀 지나친 면이 좀 있고요.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좀 지적해보고 싶은 것이 의료 산업화라는 것은 되려면 우리가 영리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이 되려면 우리나라 의료계가 이익이 남는 구조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로 뛰어드는 순간 망할 수밖에 없고 현재 빅5 병원도 전부 다 적자고 환자 수가 그렇게 미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예요. 근데 이런 적자에는 먹을거리가 별로 없는데 거기에 영리법인이나 회사들이 막 끼어들겠어요? 그것은 영리법인하고 의료 민영화하고는 연결시키는 것은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그렇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의사들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사건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아파요닷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의사가 몇 명이 모여서 인터넷에 네이버처럼 그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증상 물어보고 처방을 자기 의사면 번호로 다 발송을 하고 약을 타가게 한 거예요. 하루에 10만 건씩 나왔어요. 한 달이면 100만 건. 며칠 운영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고소 들어가서 중단을 하고 했는데 원격 의료를 해서 얻은 이득이 대면 진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 수가 산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수가를 산정을 인정을 않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가 원격 의료가 많이 활성화된 이유는 뭔 거니? 미국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보다 의료보험 수가가 10배 정도 돼요. 왜 그들은 미국은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은 예약을 잡으려고 하면 보통 가장 빨리 예약을 잡으면 한 달이 기다려야 돼요. 상담만 하더라도. 그런데 미국은 아주 합리적인 나라잖아요. 전화로 상담해도 10분당 얼마씩 계속 돈이 추가가 돼요. 원격 상담을 신청하고 전화 상담까지도 모든 것이 다 코스트로 다 먹여지는 거예요. 그 비용이 다 산정이 되고 의사들이 원격 의료를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입이나 환자들 관리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환자 면담 진찰을 하는데 상담료도 인정하지 않고 10분, 30분을 얘기를 해도 10,000원 이상, 10,000원 몇 분 얼마 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원격 의료로 했을 때 우리 전화 상담을 병원에서 가끔 하는 경우 있어요. 한 분이 전화 오면은 보통 저는 산부인과 의사라 그러는데
한 소리 또 오고 한 소리 또 오고 다 들어주면 1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돈 청구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런 우리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고. 저는 근데 이제 그 이사님, 제가 이제 원격 진료를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미국의 의료 체계가 절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민영화 중심의 의료 체계예요. 공공성이 없는 원격 진료가 시범 사업으로 되기 전에 물론 당사자 간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완벽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거라는 부분 정말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 이전에 철저한 어떤 신뢰나 믿음의 어떤 법적인 그 조처를 하셨어야 돼요. 그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현행법상에서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위법성을 상당히 우리가 간과해야 할 것이 이번에 하신 것처럼 대리 처방이나 이런 부분도 내재되어 있는 이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40명을 딱 정해준 거예요. 의사가 이 사람이 이 할머니한테는 이건 대리 처방을 해서라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정해준 사람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현행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도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공중보건 의사가 져야 돼요. 그다음에 의료사고에 대한 원격 의료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지 의사에게 준다는 의료법에 명확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중보건이 그 군 대신 간 사람한테 사고라도 하나 발생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돈을 대야 할 뿐더러 공중보건 의사들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 선배 의사로서는 도리가 아니라고 봐서 이번에 반대를 했던 거고요. 예.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 똑같은 사안을 보고 굉장히 다르게 전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분명히 원격 의료가 필요한 지점이 있고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면 오히려 의료 전달 체계가 개선되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린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김민아 국장님은 반대로 원격 의료를 시행하면 동네 영세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이 망하고 의료 전달 체계가 망가진다라고 전혀 다르게 지금 보고 계신데 노무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일부 범위나 대상을 제한해서 필요한 부분만 시행하면 조건을 좀 제한적으로 달면 가능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전면적으로 불가합니까? 아닙니다. 현재도 그건 하고 있어요. 현재 의료법상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하는 진료가 아니라 원격 의료 그건 상담하는 경우. 의사와 의사 사이는 현행 다 가능한 거고요. 네. 다양하니 지금 도서벽지도 다 가능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원격 의료는 그중에 일부 중에 하나가 원격 진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료는 현재 상태로서는 원격 진료는 처방이라는 형태와 투약이라는 형태, 주사라는 의료 행위가 가미되는 것은 반드시 현행 의료법을 지키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혼란을 초래될 것이고 정말 필요한 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연결시키는 원격 상담 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하다. 굉장히 의료계에서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규제가 더 풀어지고 이 범위가 점점 확대되지 않겠느냐. 의료계의 우려가 일견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하고 충분한 대화를 갖지 않으면 서로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의료계와 그 행정과의 그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다뤄진 내용들 중에서 대형 병원이 그 원격 의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격 진료는 가능한 건 아닙니다. 원격 진료라고 하는 거는 그 의사가 환자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언제든 내가 달려갈 수 있거나 그분을 모셔올 수 있거나 아니면 원격 진료를 선택할 수 있거나 그렇게 지근해서 관리해드릴 수 있는 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로 시범 사업을 해보는 겁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른 활용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도 지역에 있는 의사회가 적극 나서서 이 일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지금처럼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묶어서 우리 의사회가 정부와 대화를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변질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안별로 계속 투쟁해서 얻을 게 있으면 투쟁을 하시고 이런 원격 의료, 원격 진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 전문가가 그림을 그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그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그동안 정부가 의료 정책을 하면서 의사들과 합의해서
일을 했다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겠죠. 원격 의료가 시행이 되려면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개원이든 중소병원이든 대형병원이든 특수파트에 있는 의사들이든지 모든 의사들에게 한 곳에도 어느 직능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고 환자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고 양질 의료 서비스가 가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도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원격 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원격 진료는 지금 시도라면 시도할 만큼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고 시기가 의사들이 이 진료를 하는 시기가 아직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좀 제발 서두르지 네, 말아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예, 의료계에서는 계속해서 좀 정부의 소통 의지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계속 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 지금 금연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금연 치료를 받으려면 7번을 가야 되는데 14주를 가야 됩니다. 14주를 가서 한 번을 가면 그 내과에 환자들이 많아서 1시간 반을 기다려요. 낮에 한참 일해야 될 시간에. 그래서 1시간 반 기다려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금연 잘 하고 계시죠? 네. 속은 안 메스꺼우세요? 아, 메스꺼울 때도 있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밥 먹고 약 드세요 이래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왜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거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면 진료에서 감동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사님. 대면 진료보다 낫다라는 게 입증이 안 됐으니까 안 된다라는 말보다는 대면 진료가 좋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의 33.6% 1,730만 명이 만성 질환자입니다.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진료비가 28.2조 원이고 전체 진료비의 41%예요.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서 의료 문제를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의료계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계와 얘기하지 않은 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반대라기보다는 같이 조금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과장님, 일단 시범 사업은 중단이 된 상태인데 향후에 어떻게 다시 재개할 의지가 있으신지, 또 도에서 향후에 추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요? 원격 진료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원격 진료도 다양한 의료 전달 체계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진정 그 국민들을 위해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의료 전달 체계라면 다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라도 우리 국민들께 전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보다도 더 의사회와 협력해가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아까 지적해주신 의료계와 정부 부처 간의 좀 소통 부재 때문에 그동안 워낙 불신들과 우려가 쌓여오다 보니까 작은 시범 사업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발이 일어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원격 진료 뭐뭐다 이렇게 한 줄 총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격 진료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진료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공공 의료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줄 싶습니다. 총평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서. 예. 원격 진료가 가능하려면 의사가 주도적으로 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더라도 의사들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신조어를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원격 의료는 주의해야 한다. 주의. 예, 주의해야 한다. 주도적으로 의사가 해야 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원격 의료 시범 사업 관련해서 의료 소비자 입장뿐만 아니고 의료계와 행정 각자 입장 차이 들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의료 보건 정책뿐만 아니고 산업 분야와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각자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대립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북 지역 사업장의 상반기 체불 임금이 300억 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도내 임금 체불 사업장은 모두 2,128곳.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만 해도 5,733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당 평균 약 5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셈입니다. 이유와 어찌 됐건
300억 원이라는 수치는 전북 경제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한데요. 노동자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장과 기관에서 밀린 임금 지불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